안녕하세요. 웰세드 김양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양정훈 세무사님을 모시고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네. 예전에는요, 우리나라가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하고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 좀 비쌌었잖아요. 더 많이 냈고. 그죠? 근데 아마 세무사님들이 강의해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냐면 아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부담이 점점 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줬던 게 제가 기억에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 몇 년 동안 보유세가 갑자기 굉장히 크게 증가를 좀 했었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죠? 근데 왜 거래세는 안 내려주고, 그죠? 거래세도 비싸고, 보유세도 비싸고 해서 굉장히 이제 세금 부담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시기가 좀 있었는데, 지난번 시간에는 저희 세무사님이 그래도 다행히 2023년에는 보유세 부담이 좀 완화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기분 좋게 해주셔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 세무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이제 재산세부터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이제 재산세 고지서 나오면 그 나오는 대로 그냥 냈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언제 내는지 그냥 내라고 하니까 냈던 것 같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언제 납부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6월 1일 현재 주택을 갖고 있으면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주택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7월과 9월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건물분, 토지분 이렇게 받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맞아요. 지금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이렇게 두 번 부과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재산세 기준으로 2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7월에 한 번 고지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럽네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을 때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라는 표현 되게 잘 말씀 주셨는데요. 이 과세 기준일이 이제 보통 저희가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이제 등기하는 날짜, 그다음에 뭐 잔금 치료 날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정확하게 과세 기준일 등기까지 다 완료가 돼 있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이 6월 1일이라는 과세 기준일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가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집을 파는 경우라면 확실하게 5월 30일이 넘어가기 전에 잔금 청산 또는 등기 접수가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집을 사는 입장이라면은 6월 1일이 지나서 예를 들면 6월 1일 정도의 잔금 청산이나 등기 접수가 되게끔 이렇게 하시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 날짜를 비껴가서 서로가 이야기가 잘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분한테는 이 6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시는 분이나 매도하시는 분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과세가 특히 보유세가 결정이 되니까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잘 거래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좀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월이잖아요. 날씨가 벌써 되게 따뜻해졌는데요. 4월 되면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서는요. 주택 공시가격이 이제 공시가 되잖아요, 세무사님. 확정 공시가 되죠. 확정 공시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보면 아무래도 올 한 해 내가 하반기 내내 얼마 정도의 재산세를 낼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월 20일 이후에는 이의신청 열람기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쓰는 표현으로는 예정공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정공시가 되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 내용을 처리한 이후에 4월 말에 일괄적으로 이제 확정공시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주택 공시 가격이 확정이 되면은 올해 내야 될 보유세가 이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의가 없는 분들은 이제 4월달 나오는 게 이제 내가 낼 보유세 확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주택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재산세인 경우에는 60%를 곱하고 있는데요. 작년도부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좀 더 낮은 비율인 45%를 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은 이 비율 45%보다도 더 낮은 비율을 곱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월 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4월 달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1세대 1주택자라면은 45%, 그보다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된 값을 우리가 과세표준이라 그럽니다.
이 과세 표준에 이번에는 세율을 곱하는데요. 세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례 세율이 있고 하나는 표준 세율입니다. 표준 세율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경우에 표준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특례 세율은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 하니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인 경우에 표준 세율보다는 0.05%포인트가 낮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이제 산출세액인데요. 이 산출세액을 아까 설명드렸듯이 절반은 7월에 그리고 절반은 9월에 이렇게 고지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세율 계산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약간 독특한 게 이 부동산 보유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세금 부담을 좀 더 내게 하느냐 아니면 완화시켜 주느냐가 딱 결정되는 약간 좀 마스터키 같은 느낌이 돼요, 세무사님.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인데요. 네.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만들어진 이유는 취지는 급격하게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경우에 이게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완충 장치로 만들어진 건데 종전 이 3년 동안은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너무 높게 적용을 해가지고 납세자들이 큰 부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게 자꾸 마스터키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원래 정해진 세율 외에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이제 세금 부담을 늘리느냐 줄이느냐를 결정하는데 다행인 것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 60%가 아닌 45% 아니면 그 이하로 검토되고 있다는 건 이제 1주택 가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뿐만 아니고 주택 공시 가격도 많이 낮아진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재산세 부담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4월 달에 우리 집 도대체 공시가격 얼마 나올까 좀 약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관심 가지실 텐데 얼마큼 내려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았던 종합부동산세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사실은 종합부동산세 처음 나올 때는요. 이게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좀 부자들이 내는 세금 이라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거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 상승하면서 예상치도 못했던 나 중산층인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종합부동산세를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그렇죠. 특히 1세대 2주택자 분들의 종부세 부담이 너무 커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았는데 지난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종부세 부담이 약간 완화될 거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 주셨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어느 정도 완화될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똑같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분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 공제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과세 기준 금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기본 공제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 금액이 작년에 11억에서 올해는 12억으로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외이자인 경우에는 작년에는 6억이었는데 올해는 9억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바뀐 내용은 세율 인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 세율을 적용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요. 세액 부담이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세무사님께서 아무래도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자 분들께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혜택을 좀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좀 기억에 납니다. 네, 눈에 그죠? 띄게 아마 체감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럴 것 생각이 같아요. 됩니다. 정말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제 세제를 약간 완화시켜주면서 1세대 1주택자분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 완화시켜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정확한 요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사님.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산세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개념하고
또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개념, 그렇죠. 뭐 여기에 한 가지 더 첨언을 양도세, 한다면 예, 그렇죠. 양도소득세를 이야기할 때 네. 1세대 1주택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일단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한 세대에 한 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분 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야기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정의는 단독 명의만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50%를 갖고 있고 자녀가 50%를 갖고 있어요. 재산세라든가 양도소득세를 얘기할 때는 세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1주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그거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유리한 점도 있어요. 아버지가 50%를 갖고 있으면 여기 기본공제 9억을 따로 받고요. 그리고 자녀가 50%를 갖고 있으면 자녀가 또다시 9억을 기본공제를 또 받는 거죠. 그러면은 한 주택이지만 12억이 아니라 9억에 9억을 더해서 18억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잖아요. 그러면 주택수에서 이걸 또 빼줘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거주하고 있고 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면 실제로는 2주택을 갖고 있지만 요거는 1세대 1주택의 개념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의 개념은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그럼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 외에 부부 공동명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이 부분이 참 또 이제 묘미인데요. 네. 부부 공동 명의는 단독 명의로 또 선택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로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하면 부부 공동 명의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단독 명의가 유리하면 단독 명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선택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과세관청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 신청하면 되는군요. 네. 9월 달 되기 전까지는 결정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걸 다 포함해서 종합부동산세는 또 어떤 식으로 세금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우리 재산세 계산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을 그럴 것 합니다. 같아요. 예. 예. 아까 재산세는 우리가 물건별 과세라고 해가지고요. 각 주택마다 주택 공시가격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이 합산된 금액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12억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고요. 1세대 1주택자 외인 경우에는 9억이 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12억을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 외의 경우에는 9억을 공제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시가격에서 과세 기준 금액 또는 아까 기본 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또다시 곱합니다.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문제예요. 그렇죠. 네. 예. 작년에는 급등했던 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낮춰줬어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낮춰준 거죠.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제도가 보완이 되고 완화가 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럽니다. 와, 이게 딱 이제 희비가 갈리는데요. 1세대 1주택은 아까 45% 미만으로 낮춰줄 거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재산세인 경우에 그렇죠. 재산세인 경우에. 근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오히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로 높이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저희가 완화되겠지만 그래도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서로 이게 상계되는 효과가 발생할 그러네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까지 곱해서 이제 과세 표준을 구하면 여기에 이제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세율은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이 있는데요. 먼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 적용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중과 세율 적용 대상자가 작년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2주택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부터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그것도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액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분들이 가장 좀 이제 세금이 완화되는 효과를 크게 누리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세무사님. 네. 또 세액공제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는 못 봤던 세액공제들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라든지 아니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 세액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고령자 세액공제, 또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 보유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고령자 공제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이 5년이 넘으면 이제 장기 보유 공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라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개념의 1세대 1주택자만을 의미하니까 단독 명의일 때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뒷시간에 좀 더 그 특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기로 할게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냥 뭐 투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들어서 오래 살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오른 건데 좀 억울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고령자이시면서 오래 보유했던 분에게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액 좀 완화하는 그런 효과를 좀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세무사님. 그런데 그러면 약간 사례도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난번에 잠깐 말씀은 주셨지만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가지고 계신 분이 아마 이번 세제 완화에 가장 큰 수혜를 보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완화가 될지 잠깐만 좀 정확하진 않아도 그냥 러프하게라도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가 있고 강북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주택의 2023년도 대략적인 예상 추정 공시가액이 24억 정도 되고 강북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추정 공시가격이 13억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가정했을 때 만약 법이 바뀌지 않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무려 6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거 뭐 대기업 연봉 넘어가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세 가지 바뀐 제도에 따라서 기본 공제 금액 상향, 그리고 세율 인하, 그리고 중과 대상 제외 요 세 가지 효과를 다 합치니까 6천만 원 넘던 종합부동산세가 대략적으로 2,3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 정도는 실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산정하신 가정 자체가 2023년에 공시가격이 마이너스 8.5 정도 떨어질 거라고 가정을 하셨지만 저희가 예상키로는 아마 이거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되면 아마 종부세 부담은 더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예시는 약간 더 보수적으로 계산한 예시이기 때문에 실제 4월 달에 공시가격이 나오면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천만 원 미만으로 내려갈 정도로 더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공시가격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어떻게 많이 변했고 어떤 세금을 내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다루지 못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종합부동산세에서 아까 1세대 1주택의 특례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부부공동명의, 단독명의 어떤 게 유리할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다음 시간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